그동안 가해자가 명확한 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았죠. 이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이른바 쌍방과실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김지혜 변호사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법률 상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에는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100% 과실이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에서는요, 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것을 네. 마련해 놓고 이제 그 과실 유형별로 이제 한 301개 정도의 이제 유형을 정해 놓고서는 그거를 막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과실 보통 뭐 네. 몇 대 몇으로 처리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주정차 시에 이제 뒤에서 차량을 충돌한 경우나 아니면 명백한 신호 위반, 네. 이제 뭐 중앙성 침범 뭐 요런 정도 9가지 유형에서만 100% 과실이 인정됐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다수의 그런 사고에서는 무조건 과실 비율이 나눠지는 그런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방 주시 태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의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원이요, 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네. 올 3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옛날에는요, 이 딱 9개 유형, 그러니까 비율 치면 15.8%에서만 100% 과실이 아하. 인정되었던 네. 반면에 이제 이 새로 개정되는 이 방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79개 기준 중 일반 과실이 42개로, 그러니까 53.1% 절반이 넘는 네. 비율에서 가해자의 100% 과실 비율이 인정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100% 과실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네. 차량이 이제 직진을 하고 네.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경우죠. 네. 뭐 일명 우리가 칼치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앞 차량도 20% 정도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피해 이 차량도 말이죠. 예, 그렇죠. 쉽게 왜냐면은 생각하는. 가해 차량이 어쨌든 추월 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추월 양보를 위해서 우측에서 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렇게 과실 비율을 정했던 것인데요. 이제 그리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뒤에 차량, 그러니까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선 차로에서 발생한 추월 사고에 있어서도요, 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이제 일반 과실이 적용이 네네. 돼가지고요, 100%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추월을 했다가 끼어드는 차량이 들어올 것까지 네.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이 뭐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할 수는 없다. 뭐 이 부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네. 케이스가 이제 화물 적재 차량에서요. 그 화물 중 일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도요. 네. 뒤에 있던 차량은 솔직히 화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거의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40%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60%,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은 40%. 예,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이런 안전거리만 충분히 지켰다고 하면은 이 화물 차량에게 과실을 100% 묻는 것으로 이 방안이 개정되게 됩니다. 화물이 떨어져가지고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이 뭐 갑자기 멈추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네네. 그냥 화물이 떨어져서 부딪혔는데도 그 피해 차량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겠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이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상방 과실로 네. 처리되던 것들의 이제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들인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던 그런 자전거를요, 자동차가 끼어들면서 들이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사고라고 그렇죠. 보이는데요. 그동안 기준이 없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10%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100% 이 자동차의 과실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이 직좌 차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왼쪽 차선에 이제 직진이랑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데 이제 이 왼쪽 차선에 있었던 차량이 직진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를 하면서 네. 여기 이제 오른쪽 차선은 직진만 가능한 차선인데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은 쌍방 과실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는 이 차선 방향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게 100% 과실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실 비중이 완전히 기존과는 달라지는 뒤바뀌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이렇게 것들이 막 있습니까? 교차로에서 정말 꽉 막혀 있을 때요. 가끔씩 오토바이들이 차량 사이를 지나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네. 차량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을 무리하게 겁니다. 남포 운전들을 많이 하죠. 예, 그런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네. 이런 경우에 오토바이에게 이제 과실이 30%, 그다음에 자동차가 70%의 그런 과실을 책임을 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왜냐하면요, 이 오토바이를 상대적 약자로 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동차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전조하에서 그런 네.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 오토바이가 70%, 자동차가 30%로 과실 비율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판례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 꽉 막힌 차량 차도에서는 어쨌든 오토바이도 이 차량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바뀌면서 이 과실 기준도 다 함께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회전 교차로도 요즘에 꽤 많이 생기고 있는데 회전 교차로에서도 뭐 들어오는 차량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에 접촉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와 관련된 뭐 규정도 좀 바뀝니까? 네, 이제 이것도 마련을 하게 됐고요. 네. 이게 1차로형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과 그다음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이 돌고 있는 차량이 20%, 진입하는 차량이 80%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군요. 네, 그렇죠. 진입하는 차량에게 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네.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최근에 화제가 됐던 내용들 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자녀 체벌 금지법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미 학교에서는 체벌 금지가 된 상태였고 네네.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른바 사랑의 매라고 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훈육 차원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체벌 금지법이라는 이제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다만 민법을 조금 수정하자라는 아하. 그런 제안입니다. 민법 915조에 보면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자라는 것인데 한 가지 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이 규정 말고 그런 체벌은 금한다라는 네. 그런 규정을 새로 집어넣는 방안 지금 두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삭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관습법상 네.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는 어느 정도의 징계권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종류의 체벌도 금지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새로 생겨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체벌, 그러니까 신체에 어떤 유형력을 가하는 종류의 징계는 금지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좀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손을 들고 저기 벽 옆에 가서 좀 서 있어라. 네네. 아니면 무릎 꿇고 뭐 한 30분 동안 있어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체벌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체벌과 그다음에 이 징계, 네. 사랑으로 비롯한 어떤 그 정당한 교육권 행사의 징계가 어떻게 보면 좀 종이 한 장 차이라서 네. 굉장히 논란이 뜨거울 수 있는데요. 아동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 역시도 네.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국가에서 이 부모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에 한다는 의견, 그러니까 즉 징계권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네. 의견이 47%로 그다음에 찬성 의견, 그러니까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네. 혹은 바꾸자라는 부분이 44.3%.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우리나라 여론은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민법의 그 징계 권한을 규정하자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금지 행위와 금지 대상을 법으로 다 규정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만 좀 살펴보죠. 최근에 화제가 됐던 판결이 있는데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을 했다가 감봉 3개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법원이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반려견을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좀 잦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합해져서 예, 그렇습니다. 감봉 그래서 이제 3개월이 감봉 나왔군요. 3개월의 네. 처분이 나왔는데 해당 원장이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고요. 1심, 2심 모두 법원은요.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원이 특히 이 반려견을 데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이 유치원 안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이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 역시도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됐던 걸까요? 네, 이 유치원 원장은요, 이 반려견이 아직 1년이 안 된 좀 작은 강아지고, 그다음에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도 넣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이 원생들이 워낙 어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같이 일을 하는 교사들도 어느 정도 이 반려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